여자가 우연히 서류 더미를 머리 위로 들어 올리며 빛이 투과되어 서류에 숨겨진 비밀을 드러냈어요. 그게 사무실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였죠. 그녀는 그냥 못 본 척하려 했지만 고개를 들어 올리자 칠판에 적힌 답이 맞지 않는 걸 발견했고 비교 끝에 자신의 추측이 더 확실해졌어요. 그래서 강단에 올라가게 됐죠. 빠르게 손으로 계산해서 미사일의 궤도를 예측했고 그녀의 멋진 행동은 동료들의 눈길을 끌었어요. 그들은 믿기 어려워했어요. 한 흑인 여자가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느라 한 달 가까이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시간 만에 그녀가 일주일 분량의 일거리를 다 계산했어요. 상사가 누가 계산했냐고 물었더니 흰 피부의 팀장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이 얼굴을 드러내었어요. 내가 누가 했냐고 묻자 폐하 캐서린 존슨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녀는 지금 3km 떨어진 화장실로 뛰어가던 중이었어요. 그녀는 나사에서 일하는데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뛰어난 계산 능력에도 불구하고 피부색 때문에 곤란을 겪었어요. 처음 출근했을 때 누군가 청소부를 하고 오해했거든요. 그냥 커피병에서 커피를 따르던 것뿐인데 다음날 갑자기 책상에 흑인 전용 커피병이 생기고 큰 건물 전체에 흑인 전용 화장실이 있었고 가장 가까운 흑인용 화장실도 이곳에서 3km 떨어져 있었어. 심지어 일부 문서 내용도 지워져 있었고 동료들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게 기밀 정보라고 했지만 키트린만 혼자 볼 수 없었어. 그때마다 키트린은 몇 시간씩 고생해서 어렵게 풀어냈지. 매일 압박감에 시달리며 항상 무너지기 직전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용감하게 어려움에 맞섰고 자신의 노력으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하는 시선을 깨뜨려 그들이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미국 항공 역사를 바꿨어요. 어릴 적부터 수학에 남다른 재능이 있었고 부모님의 관심 덕분에 최고의 흑인 학교에 보내졌어요. 9살에 이미 고등학생들과 같은 반에서 공부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칠판 위의 문제들은 그녀를 절대 어렵게 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은 매우 확신에 차서 카서틴의 미래가 평범하지 않을 거라고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하지만 사실 카서틴은 매우 험난하고 불확실한 길을 걸었어요. 결혼 실패로 인해 새아이와 함께 홀로 남았고 다행히도 그녀는 계산 능력 덕분에 나사에서 좋은 직장을 찾았어요. 비록 그곳이 한때 붐비고 습한 지하였지만 이곳에는 그녀와 같은 흑인 여성들이 있었어요. 1961년 이지의 로켓이 성공적으로 발사되었어요. 그냥 적 미사일이 매일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생각만 해도 미국은 위험이 가까워졌다고 바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사의 로켓을 최대한 빨리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IBM이라는 컴퓨터도 샀죠. 그런데 그게 제대로 쓰이기 전에 먼저 수학자를 찾아서 길을 열어야 했어요. 그런데 흰색 사람들로 가득한 건물 안에 기하학적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흑인 수학단체를 찾았어요. 항공우주 조직은 빠르게 계산을 잘하는 사람, 기하학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했어요. 후보 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마담. 캐서린이 딱 맞아요. 그녀는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어 내가 그녀의 자료를 찾으려고 했었지. 상사가 업무를 부하에게 전달하고 떠난 후에 로시는 바로 따라가서 윗사람한테 승진 신청을 받아도 되는지 물었어. 1년 전에 이전 책임자가 떠난 후로 계속 흑인 수학팀을 관리했는데 근데 그 사람은 아니라고 했어. 흑인들이 관리자가 되는 건 생각도 않겠다는 거지. 그래서 캐스런은 임시로 나사 동쪽 지역으로 파견됐어. 상사는 그녀에게 검은 옷 사람들이 무릎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어. 단순한 진주 목걸이 하나만 차야 돼. 그녀의 주요 일은 보고서 작성이고 그녀의 출장 카드엔 흑인 직원을 뽑지 않았다고 적혀 있어. 캐스런 절대 나한테 창피를 주지 말아야 해. 보스 말에 캐스런 너무 부담스럽고 깊이 숨을 들이쉰 후 그녀는 조심스럽게 들어갔어. 문을 열자마자 백인 동료들이 청소부로 생각해서 놀라더라. 어쩔 수 없어. 그녀는 바로 비서실에 보고했어. 그녀가 흑인인 걸 보고 그 사람은 바로 거만해지더라. 그녀는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캐서린에 관한 자료를 읽고 나서 해리슨 이사는 그녀를 깎아내리지 않았어요. 일상 업무 외에도 캐서린에게 각 사람의 계산 결과를 확인하도록 부탁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스태퍼드는 금세 불만을 품고 중요한 데이터들을 일부러 검은색으로 칠한 후 캐서린 앞에 던졌어요. 내 자료는 정확하다. 좋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당신이 계산할 자료를 볼 수 없어요. 그건 비밀이니까요. 볼 권리가 없어요. 아따 그 순간 캐서린이 갑자기 화장실이 하고 싶어져서 비서에게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었는데 그쪽이 흑인 화장실이 어디냐고 몰라 했다고 해. 급한 상황에서 캐서린은 어쩔 수 없이 자료들을 안고 뛰쳐나갔고 층을 돌면서도 화장실을 못 찾았어. 방법이 없어서 캐서린은 나사 본부를 뛰쳐나와 서쪽 구역으로 3km 떨어진 곳으로 뛰었어. 사실 반쪽 시간 정도 달려 도착했지? 화장실에선 너무 오래 있어서 느긋하게 있지 못했고 해리슨이 눈치챘어. 우리 러스 딸은 어디 갔어요? 쉬러 갔어요. 캐서린이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이미 1시간이 훌쩍 지났고 앞에 있던 자료도 아직 처리 안 됐는데 새로 쌓인 서류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캐서린은 오늘 일을 끝냈어요. 캐서린이 해리슨에게 서류를 건넸는데 그 사람은 쳐다도 안 보고 바로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캐서린을 비난하는 거 아니고 오전에 나온 데이터들이 이미 기한을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사과하라고 하면 하루 종일 말해야 할 거예요. 해리슨이 모두에게 요구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그건 숫자 너머의 본질을 보는 거야. 숫자에 대해 생각하는 거고 문제가 나타나기 전에 답을 찾아야 돼. 만약 확신이 없으면 그냥 지구 위에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지. 하지만 머릿속에선 생각들이 이미 달에 닿아 있고 퇴근 후 피곤해서 벽에 기대는 게 오랜만에 편안한 느낌이야.
집에 가는 길에 로씨는 불평했어. 10년이 됐는데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다고. 매일 힘들게 일하는데 불평 한마디 없이. 지금은 매일 관리 업무를 맡았지만 승진이나 월급 인상은 못 받고 있어. 이게 그녀를 엄청 억울하게 만들었어. 로씨가 불평하자 캐스런도 사실을 말했어. 그녀도 몇 달이나 사무실에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틀이나 일주일 후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갈 거야. 돌아가면 캐스런도 한가하지 않지. 가족의 모든 어려움은 오로지 그녀가 짊어지고 있어. 그래서 친구들끼리 모임에서 두 친한 친구가 캐서린에게 좋은 남자를 찾아주려고 노력했어. 그 사람이 바로 키가 크고 잘생긴 짐 소령이야. 듣기로는 예전엔 재능 있는 연주자였다고 들었어요.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두 친한 친구들이 즐겁게 떠났어요. 캐서린이 나사에서 일하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짐은 여전히 과거에 썼던 생각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는 이렇게 힘든 일이 여성에게 더 힘들게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짐은 정말 놀랐어요. 그들이 여성에게 그런 일을 시키는 걸 보고. 이건 여성 차별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저는 그냥 그런 힘든 일을 하는 게 놀라웠어요. 짐씨, 만약 제가 지금 그 자리였다면 말을 삼가야 했을 것 같아요. 전혀 예의 없거나 무례하게 굴 의도 없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웨스트버지니아 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하는 최초의 흑인 학생이에요. 서부 컴퓨팅팀에는 똑똑하고 재능 있는 흑인 여성들이 20명 있어요. 우리는 우리나라에 기여한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치마를 입거나 하는 것과 관련이 없어요. 우리가 안경을 쓰는 것도 그 때문이에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일이 너무 많아서 캐서린이 항상 긴장 상태에 있는데 그럴 땐 커피가 그녀에게 최고의 스트레스 풀이는 된답니다. 커피 잔을 들자마자 모두가 바로 불만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어. 그들은 흑인과 함께 쓰는 것조차 용납 못하겠다는 거였어. 캐서린이 자신이 뭘 잘못했구나 깨달았을 때 그녀는 조심스럽고 불안한 마음으로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 아무도 말은 안 했지만 눈빛이 모두 말해주었지. 다음날 원래 있던 커피잔 옆에 작은 커피잔이 놓였는데 거기 적힌 글씨가 흑인을 위한 것이었어. 이 사무실에서 그녀만이 분명히 흑인인 건데 그런 일은 이미 여러 번 겪은 일이었어. 캐서린은 차별 대우를 견디며 커피컵을 높이 들어올렸어요. 근데 그 안엔 원래 과학자들을 위해 준비된 커피가 하나도 없었어요. 매일 동료들이 검은 표시로 가린 데이터를 그녀에게 줘서 이 자료들 때문에 그녀의 일이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글씨도 잘 안 보여서 어떻게 일하라고요? 데이터도 제대로 볼 수 없고요. 모든 것들은 두 엔지니어와 제가 꼼꼼히 검토했어요. 그녀는 그냥 한번 쳐다보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동료들의 논리 앞에서 캐서린은 다른 방법을 찾기만 했어요. 그녀가 투과된 빛을 이용해 검은색으로 칠해진 정보를 찾기 위해 자료집을 높이 들어올렸어.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된 후 그녀는 무대에 올라서 계산을 시작했지. 하얀 피부의 동료들은 믿기지 않는 눈으로 바라봤어. 오랫동안 어려웠던 문제를 한 흑인 한 사람만이 해결했기 때문에. 해리선이 깨달았을 때 바로 캐스런을 사무실로 불렀어. 칭찬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녀에게 스파이인지 묻더라고. 왜냐하면 반쯤 칠해진 파일 때문에 설사 캐스런이 천재라도 계산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야. 해리슨의 말이 캐서린을 두렵게 만들었어요. 그녀는 진실만 말할 수 있었어요. 빛을 비춰서 데이터를 봤다고. 해리슨이 전체 이야기를 알게 된 후에는 캐서린의 기여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는 캐서린에게 모든 것에 대해 감사했고 앞으로 스태퍼드의 이 문서를 검게 하지 않도록 부탁했어요. 스태퍼드의 입장에서는 그게 의도된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더 진하게 잉크를 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다행히 해리슨은 그 사람처럼 구식 사고가 아니니까요. 생일 파티에서 짐이 또다시 여기 찾아왔어요. 부드러운 음악 소리 속에 그가 캐스런에게 춤을 추자고 했어요. 그는 아마도 이곳을 떠날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말하는 능력이 갑자기 떨어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언했대요. 짐은 캐스런이 다시 기회를 줄 수 있기를 바랬어요. 내일 어때요? 사실 저는 더 잘 알고 싶어요. 아직 사과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캐스런에게 미안해요. 짐이 어떤 사과를 할 건데요. 내가 그녀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녀 같은 훌륭한 여성을 가볍게 여겨서 둘이 춤에 빠져 있을 때요. 긴급 뉴스가 갑자기 음악 소리를 끊었어요. 이지가 성공적으로 인류를 우주로 보내고 지구를 돌게 하는 불가능한 일을 해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도발이었죠. 비록 참담하지만 우주 경쟁에서는 완전히 진 셈이에요. 엄청난 압박 속에서 해리선이 밤중에 긴급회의를 열었어요. 그는 모두에게 이번 패배의 이유는 상대가 더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그가 그렇게 말한 건 이지가 자기가 가진 기술보다 뛰어나다고 믿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오늘부터 야근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저 사람들이 따라잡을 때까지 할 거야. 곧 계산팀이 시험 가동 단계에 들어가면 로시도 알게 되겠지. 이게 시작되면 서쪽 계산팀은 완전히 일자리를 잃겠구나. 그래서 퇴근할 때마다 그녀는 도서관에 가서 관련 책들을 찾았어. 그런데 흑인 전용 구역에는 원하는 자료가 없었어. 그녀는 조용히 백인 전용 구역으로 찾아가야 했지. 이런 행동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로시는 도서관에서 쫓겨났어. 그냥 밥 먹고 있기 위해서 그녀는 몰래 책을 빌려 읽었어요. 매일매일 자신이 배운 것을 흑인 친구들 모두한테 가르쳐줬고요. 더 이상 선택권이 없었어요. 프로그래밍을 배우거나 밥그릇을 기다리기만 할 뿐이었어요. 여가 시간에는 로시가 컴퓨터방에 몰래 들어가서 책 내용을 따라했어요. 그리고 기계가 아직 제대로 고쳐지지 않은 이유도 찾았어요. 로시가 마지막으로 수정을 마친 뒤에는 그 기계가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그녀는 무단 침입 행위로 인해 직원들에게 적발당했어요. 그들이 출력된 데이터를 보고 나서 직원들은 그녀에 대한 편견을 지우고 오히려 이름을 물었죠. 그날 해리선은 캐서린이 어디 갔는지 몰랐어요. 그녀는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빗속에서 캐서린은 서쪽 구역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화장실에서 그녀는 비를 맞은 물방울을 닦기 위해 휴지를 사용하려 했지만 그건 흑인 화장실에 흔히 없는 물품이었어요. 벽에 걸린 손세정제 용기조차 장식용에 불과했고 캐서린은 온통 흠뻑 젖어 있었어요. 처음으로 그렇게 피곤함을 느꼈어요.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흠뻑 젖은 쥐처럼 되었죠. 해리스는 더 이상 캐서린의 행동을 참지 못했어요. 그가 물었어요. 결국 매일 어디를 그렇게 가고 있냐고. 그녀가 화장실에 간 걸 알고 나서 더 화를 냈어요. 원래 몇 분밖에 걸리지 않던 일이 캐서린에게는 1시간이나 걸렸어요. 그는 캐서린이 일을 소홀히 해서 자신의 기대를 저버린다고 비판했어요. 해리슨의 말이 마침내 마지막 한 가닥의 예를 무겁게 누르기 시작했어요. 여기 화장실이 없어요. 여기 흑인들을 위한 화장실도 설계되어 있지 않아요.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어요. 알아요? 저는 서쪽으로 3km 달려가야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전거조차도 편리하게 탈 수 없어요. 해리슨 씨,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 복장은 무릎 위치마, 구두, 간단한 진주 목걸이를 해야 하는데 진주조차도 없어요. 이 월급으로는 진주조차 살 수 없거든요. 매일 밤낮으로 너무 피곤해서 개처럼 지내요. 심지어 커피병만 사용해도 사람들이 짜증내요. 그래서 제발 제 하루 여러 번 화장실 가는 시간 좀 너그럽게 봐줘. 캐스런의 말에 해리슨은 계속 부끄러워했어. 그가 커피숍에 가서 자기 손으로 바로 앞에서 종이 딱지를 찢었어. 다음날 서쪽 화장실에 가서 흑인 전용 표지판을 없앴어. 그는 모두에게 말했어. 앞으로 나사는 인종 차별이 없다고. 캐스런이 비 맞고 병 걸린 걸 알고 난 뒤 짐은 매일 달국을 가지고 와서 방문했고 그의 성실함은 새아이의 지지를 받았어. 그들은 가족처럼 손을 잡고 식사 전에 기도했어요. 오랜 기간 이해를 쌓은 끝에 결국 캐스런은 짐을 받아들였어요. 끊임없는 노력 끝에 마침내 로켓이 우주로 날아올 때가 되었어요. 그들은 텔레비전 앞에 앉아 역사를 함께 목격했어요.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로켓이 하늘로 날아올랐고 모두의 심장은 떨렸어요. 로켓이 정해진 궤도에 도달하자 다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긴 일과 노력 끝에 지금 그들은 우주까지 닿을 수 있게 되었고 대통령에게서 상도 받았어요. 비록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했지만 지금은 아직도 잠깐도 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우주로 떠날 우주인 둘이 있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서는 미리 데이터를 꼼꼼히 계산해야 해요. 그날 캐서린이 해리슨을 찾아왔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애틀러스 로켓의 궤도를 계산하고 싶어 했어요. 이건 새로 나온 로켓이고 사양이 완전히 달라서 안전도를 최고로 끌어올리기 위해 다시 계산해야 했어요. 해리슨은 이 일이 단순한 숫자에 그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이건 거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는 캐서틴이 그걸 해낼 수 있다고 믿지 못했어. 왜냐하면 이건 엄청난 정밀한 계산이 필요하거든. 그냥 500m 떨어진 거리에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초미세 구멍을 쏘는 것과 같아. 캐서틴의 신중한 보고서와 그녀의 단호한 태도를 보고 해리슨은 그녀에게 시도해볼 수 있지만 모든 데이터는 자기 승인하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어. 이게 스태포드의 불만도 샀지. 그는 캐서틴에게 나사로 보고되지 않은 계산 직원이 단 한 명만 있다고 말했어. 동시에 그것을 이유로 다시 하도록 하고 아쉽게도 두 번째 출발인 프리덤 7호는 실제 낙하전과 계산이 어긋나서 운이 좋지 않게 출발했어요. 로켓이 궤도에서 벗어나서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빗나갔지만 운 좋게도 수색구조팀이 제 시간에 도착해서 우주인이 재앙을 피할 수 있었죠. 다만 그 우주선이 어디로 가는지 아직 알 수 없어요. 우주선이 바다에 빠지고 나서 해리슨도 상관들에게 조사받았어요. 이 사고로 우주에 가는 우주인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갈 수 있겠냐는 걱정이 커졌죠. 다시는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해요. 스태포드가 이번 임무의 핵심 포인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지구의 무게가 우주선을 계속 끌고 가고 있는데 그 속도가 너무 빨라지면 지구의 중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주선이 항상 지구 주변을 돌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정확한 시점에 정확하게 감속을 계산하는 거고 그리고 타원형 궤도에서 포물선 궤도로 옮기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건 너무 이르게 하면 다시 대기권에 들어올 때 불타버릴 수 있다는 것. 그게 너무 느리면 지구의 중력에서 벗어나게 되고 질량, 무게, 속도, 시간, 거리, 마찰력 등 하나라도 달라지면 한계점을 무너뜨려서 우리의 계산이 모두 엉망이 돼. 압박감이 너무 크니까. 캐서린은 간단한 보고서 제출하려 하고 있는데 요즘은 매 순간이 경쟁이거든. 현실 상황을 따라잡기 어렵고 정보가 바뀔 때마다 다시 계산해야 해. 캐서린, 이건 내 일이야. 내 임무야. 내 데이터로 정확히 계산하는 게 중요해. 아니면 더 능력 있는 사람에게 바꿔야겠어요. 상대방 말에 그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그냥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계산 후 보고서를 리더에게 제출하려는데 바로 6분 전에 변경된 게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오늘 하루에 벌써 4번째였어요. 데이터가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야 했어요. 캐서린도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어요. 만약 그녀가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면 더 빠른 계산을 위해 새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요. 스태포드가 화를 내며 이건 불가능하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단지 흑인 여성일 뿐이었어요. 이 말들이 캐서린에게 깊은 상처를 줬어요. 그래서 캐서린은 더 많은 시간을 계산하는데 할애했어요. 이 모습은 해리슨의 눈에 다 보였고 잠시 망설인 후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이름을 간략한 보고서에 적었어요. 예상대로 데이터가 또 한 번 바뀌었고 그래서 둘은 또 충돌했어요. 바로 그때 해리슨이 목격했고 캐서린은 이 기회를 빌어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어요. 미사일이 몇 달 후에 이륙할 텐데 지금 와서 아직 계산도 끝나지 않았어요. 이유는 데이터가 너무 빨리 변동해서 매번 회의할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녀가 참여하지 않느냐고요?
그녀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 제가 데이터가 변동하는 바로 그 순간에 적시에 정보를 받지 못한다면 정말 일의 효율성을 높일 방법이 없어요. 저는 모두와 함께 거기에서 들어야 해요. 그녀는 여자니까 그런 회의에 참석하는 여자가 없어요. 알겠어요, 스태퍼드. 이해했어요. 다시 말하지만 이 건물 전체의 말이 가장 무거운 거예요. 나는 너야, 해리선. 너가 사장이야. 사장님, 너는 사장님 기분을 내야 돼. 들어가서 말하지 말고. 캐서린이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모두가 이상한 눈빛으로 그녀를 봤어. 이렇게 많은 임원들을 만나다니. 캐서린은 조금 겁먹었지. 이번 회의 내용은 군부의 착륙 구역이 50km 이내로 통제하고 싶다는 건데 그래야 우주선이 위험하지 않거든. 해리슨이 우주선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물었어. 그 질문이 갑자기 스태퍼드를 깜짝 놀라게 했지. 그가 어색하게 답을 찾으려 할 때 캐서린은 모두에게 28,234km/h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군인들이 점수 제한을 계산할 수 있냐고 묻자 스태퍼드는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런 답변에 상대방은 분명히 만족하지 않았고 압박을 받자 해리슨은 자신의 직원만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분필 한 개를 꺼내 캐서린에게 적어보라고 했다. 그녀는 매우 자신있게 칠판 쪽으로 걸어갔고 계산하는 동안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는 능숙하게 칠판에 계산을 했고 짧은 2시간 만에 답을 칠판에 적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으로 현장에서 모두를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착륙 지점이 북위 5.0667도, 서경 77.3333도인 거예요. 아니면 이곳이 바로 그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착륙 지점이 북위 5.0667도 이 바로 여기라고. 범위는 약 52평방킬로미터예요. 난 그녀의 수치가 좋아요. 물론 이건 로켓이 정확히 우주에 진입해서 돌아올 수 있다는 가정 아래지만 되는지 하는 건 아직 연구 중이고 방법이 없어서 해리선은 그냥 기계실로 가버렸어요. 곧 미사일이 발사될 텐데 아직 계산해야 할 것도 많고 직원이 그에게 말했어요. 컴퓨터가 막 수리됐기 때문에 아직 사용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은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정보를 입력하는 데 필요하다고 했어요. 로시도 임시로 전근 명령을 받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여기 흑인 소녀들을 걱정하고 있어요. 인사 담당자가 로시에게 지금은 그녀만 따라가야 하고 다른 사람들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어요. 미사일이 성공적으로 발사된 후 흑인 계산팀도 해체됐어요. 분명히 이건 로시가 원했던 일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만약 그 소녀들을 데려가지 않으면 이 직책을 받지 않겠다고. 그 기계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혼자서는 끝낼 수 없다고. 그녀의 여자친구들은 모두 할 수 있고 아주 능숙하다고. 로시는 결국 지도자를 설득했고 그녀는 계산팀을 습하고 어두운 지하실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그들을 환영하는 건 넓고 환한 사무실이었어요. 비록 잠시 임시로 넘겼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이곳에 영원히 있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캐스런이 또 문제가 생겼어요. 우주선이 타원형 궤도에서 포물선 궤도로 전환할 때 지금은 계산하는 공식이 없어요. 비록 발사 지점과 착륙 지점을 계산할 수 있지만 이 전환 궤도 없으면 우주에 계속 머물러서 돌아올 수 없거나 아마도 새로운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그건 옛날 수학 공식인 오일러의 공식, 오일러의 세상 공식이었는데 그 공식은 너무 오래됐어요. 하지만 효과는 있어요. 수학적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요. 그러고 나서 캐서린이 다시 자신의 초기 계산 그룹으로 돌아갔어요. 오랫동안 먼지 쌓인 책을 다시 찾으려고요. 책에 나온 공식대로 데이터를 수정한 후 예상대로 그녀는 중요한 데이터를 계산했어요. 오늘은 생일이라서 캐스런이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어요. 짐의 등장으로 분위기가 긴장됐죠. 그는 유산 반지를 들고 무릎을 꿇으며 어린이들 앞에서 캐스런에게 프로포즈했어요. 그녀는 지금 매우 흥분한 상태였고 짐이 묻기도 전에 그녀는 바로 승낙했다고 말했죠. 드론 5번 시험 비행 후 나사는 최신 컴퓨터들이 그 일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날 해리선은 캐스런을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IBM 컴퓨터의 계산 속도는 아무도 따라올 수 없었거든요. 게다가 로켓 발사 센터는 꼭 컴퓨터를 이용한 계산 작업을 지지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더 이상 계산원들이 필요 없다는 거였죠. 진보는 양날의 검과 같아서 큰 영향을 주긴 하지만 많은 인재들이 일자리를 잃는 결과도 가져왔어요. 캐스런은 어쩔 수 없이 잠시 전에 자리로 돌아가야 했어요. 이 일에 대해 해리선도 별 수 없었고 캐스런을 붙잡지 못한 게 아쉬웠어요. 이유는 최근에 그녀가 헌신한 것에 감사해서 떠나기 전에 인사로 인사하는 의미에서 인사 담당 부서가 그녀에게 선물을 주었어. 그게 바로 정교한 진주 목걸이였는데 그녀가 몰래 캐서린에게 말했어. 해리슨이 아내에게 선택하게 했는데 정말 오래 걸렸다고. 3년 2개월 계획 끝에 결국 로켓을 발사하는 날이 왔어. 발사 몇 시간 전 해리슨이 갑자기 문제를 발견했어. 오늘과 어제 착륙 좌표가 일치하지 않는 거야?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어제의 실수인지 오늘의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는 오늘 우주인들에게 문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주인들도 자기 걱정을 말했어요. 출발 후에 저는 우주선을 조종했는데 지금은 마치 우주선이 저를 지배하는 것 같아요. 너 말이 맞아 잭슨. 우리 사람들이 처리하고 있어요. 그 소녀가 계산해서 점검하게 하자. 그 소녀. 맞아. 선생님, 너는 캐서린이냐고? 네, 맞아요. 그게 똑똑한 그 소녀예요. 그녀가 괜찮아요라고 말하면 출발 준비할게요. 우주인의 말이 해리슨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했어요. 그는 바로 사람들을 보내 캐서린을 찾게 하고 직원들도 망설일 새 없이 문서 들고 서쪽 부서로 뛰어갔어요. 이 길은 캐서린이 하이힐 신고 얼마나 많이 달려봤던 길인데 이번만큼 그렇게 힘들었던 적 없었어요. 온몸에 땀이 흥건한 상태였고 문서를 받아들자마자 바로 계산에 들어갔어요. 이 일이 바로 이번 발사의 안전과 성공에 딸린 일이란 걸 알았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주선을 발사하는 곳에 모였고 우주인들도 이미 준비를 마쳤어요. 이제 그녀의 결과만 남았네. 모두가 걱정할 때 딱 맞게 케이트린이 드디어 끝냈어. 그녀는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바로 중앙제어실로 달려갔어. 케이트린이 문서를 받고 나서도 여전한 편견 어린 시선들이 따뜻하게 맞이했지. 그때 케이트린은 깨달았어. 자신의 강함이 아무리 크더라도 백인의 시선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걸. 실망하며 떠나는 그녀를 할리슨이 문을 밀고 나왔어. 그는 직원증을 보여주며 빨리 들어오라고 손짓했어. 그가 우주인들에게 정확한 좌표를 카서린 앞에서 말했어요. 우리는 대기권 내 제한 지점, 위도 16.19184도, 경도 165.256도, 하강 좌표가 일치하다고 확인했어요. 이거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기계는 감정이 없어서 인간을 설득하기 정말 어렵죠. 너 말이 맞아. 캐서린이 계산한 소수점 자릿수가 컴퓨터보다 더 많아. 난 이 숫자 조합을 전적으로 믿어요. 그녀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모두 로켓 발사 준비하세요. 행운을 빌어요. 프렌드시프 7, 순조롭게 잘 날아가길. 사람들이 우주선을 세기 시작했어요. 로켓이 예상 궤도에 도달하자 모두 한숨을 돌렸어요. 그런데 캐서린은 한 발도 떼지 않았죠. 10시간 후 로켓이 캐서린이 계산한 좌표에 정확히 착륙했고요. 결국 마음속에 무거운 돌이 내려졌어요. 모두가 환호하며 축하할 때 캐서린은 조용히 떠나기를 선택했고 해리슨이 다시 그녀를 불러 세웠어요. 잘했어요. 당신도 잘했어요, 해리슨 씨. 그럼 우리가 달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은 이미 그곳에 가 있거든요.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리더의 확신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페일리에게 계속 계산 부서에 남아있으라고 하고 큰 업적을 이루었을 때 캐서린도 결국 결혼식장으로 들어가고 짐과 함께 결혼했어. 바로 그때 로시가 또 다른 임무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그녀가 더 이상 프로그래머가 아니고 최초의 흑인 부서장으로 임명됐어요. 저쪽에는 그녀의 친한 친구 메리도 고귀한 꿈이 있었는데 흑인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을 깨고 미국 최초로 흑인 학생으로 백인 학교에 입학했어요. 결국 나사 최초의 흑인 엔지니어가 됐고 캐서린도 동료들의 인정받았어요. 실스는 그녀를 깔보던 사람이었는데 직접 커피 한 잔을 따라주며 존경을 표했고 이후 몇 년 동안 계산 일을 계속하며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과 이륙 활동도 책임졌어요. 그녀의 항공 분야에 대한 공헌을 기리기 위해 2016년 나사는 그녀의 이름을 딴 컴퓨터 빌딩을 지었어요. 97살에 국민 훈장 대훈장을 받았고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